안녕하세요. 저는 그로스의 대표이사 김지호라고 합니다. 저희 그로스는 클라우드 관련된 솔루션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분산 스토리지, 가상화 부분에서 고객들과 이제 협업을 해가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드리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단넷 개발자분들이 API만 보고도 이제 쉽게 쓸 수 있는 게 가장 큰 제품 선택의 조건이었고요. 많으면 20만에서 뭐 100만 정도의 데이터들을 화면에다 한 번에 그리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있어서 성능 측정 결과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와서 고객분께서 만족하셨습니다. 위즈모 같은 경우에는 Vue.js도 지원하지만 이제 리액트나 아니면 이제 퓨어 자바스크립트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가이드 문서만 보더라도 누구나 이제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즈모 그리드를 이제 도입하면서 고객분에게 이제 그나마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가치를 이제 제공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장점은 엑셀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이제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웹에서도 누구나 쉽게 이제 엑셀처럼 수식을 입력하거나 셀 간의 복사, 이동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가능하고 필터나 정렬도 따로 구현하지 않아도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대시보드나 이제 데이터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능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차트가 이미 위즈모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뿐만 아니라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비주얼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보고 뭔가 통계적인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넷 환경에서 CS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이제 성과라고 판단하고요. 이제 고객사분들이 생각하시는 보안적인 측면,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배포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조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패러다임 전환에 위즈모나 그레이프시티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그인 네트워크 대표 김정민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수출입 통관 물류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사는 특송사들, USPS, TNT, DHL, 페덱스, 인터페이스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이제 사용성이 엑셀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그리드 기반 이제 솔루션들은 그 한계가 그리드라서 사실 사용자가 툴을 이용해서 이제 운영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스프레드.js 같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엑셀을 쓰는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서 너무 파워풀해서 정말 내가 찾는 게 이거였어. 그래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주로 엑셀 통째로가 아니라 그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범위를 선택하고 그것을 복사하고 다른 엑셀 파일을 열어서 그곳에 묻혀놓고 이런 것의 무한한 반복이었습니다. JSON 형태로 파일을 읽고 쓰고 수정하는 것,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자유자재로 이제 만들 수 있다는 점, 그것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한다면 시간 단축을 통해 보다 생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며 단순 반복에 의한 피로 누적을 없애줌으로써 휴먼 에러를 없애서 보다 정확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저희가 스프레드.js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IIS ASP.NET과 애저로 시작하는 모던 스테이트리스 서비스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되겠고요. 저는 남정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NET 코어 이전에 가장 많은 수의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ASP.NET으로 많이들 개발하셨을 텐데요. 이 IIS ASP.NET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컨테이너로 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윈도우 컨테이너가 엔티 서비스랑 무엇이 다르고 또 샘플 컨테이너를 빌드하고 배포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윈도우 데스크탑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애저에서 컨테이너를 실제로 실행하는 모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IIS ASP.NET 애플리케이션을 왜 컨테이너로 만들어야 되는지 혹은 윈도우 컨테이너를 어쩌면 처음 접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나씩 어떤 장점이 있고 이것이 이제 어떤 물건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는 시중에서 도커를 쓰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컨테이너나 도커 기술을 필수 기술처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기반이 되는 이유는, 근거가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개발자와 IT 운영자의 관심사를 처음부터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에만 집중을 한다면요. IT 운영자는 만들어진 컨테이너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면 누구나 원활한 상태의 서비스를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죠. 그리고 반면에 QA팀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컨테이너 이미지가 기준선을 통과하는지 좀 더 편리하고 확실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많이들 관심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나 100% 동일한 실행 방식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가상 컴퓨터를 사용하든 노트북을 사용하든 물리 서버를 사용하든 어디서나 실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또 사내 데이터 센터이든 클라우드든 포스 단말이든 어디서든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과 OS를 격리한 실행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외는 있습니다. 이제 권한 상승을 입힌 컨테이너도 존재를 할 수가 있고, 마운트 설정하기에 따라서는 호스트에 충분히 영향을 줄 여지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론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애플리케이션과 OS가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내부는 밖의 OS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동작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서버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저는 이것을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를 서버 한두 대에서만 사용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는 서버 OS를 변경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애플리케이션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저 컨테이너만 다시 시작을 해서 초고속으로 복구할 수 있고요. 또 업데이트와 롤백을 컨테이너 단위로 쉽게 수행할 수가 있어서 사람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교하게 구성하신다면 애플리케이션을 무중단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복잡한 기능이 있어서는 아니고요. 단순히 컨테이너 여러 개를 대표하는 로드 밸런서를 또 다른 컨테이너로 띄우고 이 로드 밸런서와 바깥에 있는 방화벽 혹은 게이트웨이가 통신하도록 포트를 구성해 주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죠. 또 그 외에도 컨테이너를 만약에 여러 서버에 펼쳐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때는 서버마다 콘솔을 열고 들어가서 원격 접속을 하고 명령어를 일일이 쳐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이제 선언적인 방식으로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운영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여기서 소개가 되는데요. 바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기술이 이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들 아시다시피 현재 시장을 대표하는 이 방면의 대표 기술은 쿠버네티스이고요. 클라우드 업체마다 저마다 쿠버네티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캐릭터를 잘 살려서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상의 기술 표준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컨테이너 기술을 사실은 리눅스 위주로만 많이 사용을 하게 되어 왔는데요. 당연히 윈도우에도 이런 그 플랫폼의 보편성을 살리기 위해서 윈도우 컨테이너 기술이 그동안 많이 개발이 되어 왔고, 오늘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22에 통합이 되어 있는 윈도우 컨테이너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스테이트리스 서비스를 윈도우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쉽게 윈도우 컨테이너를 시작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요. 더 나아가서 애저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올리고 그리고 가상 컴퓨터를 만들고 OS 패치를 해야 되는 등의 부담이 없는 이제 ACI, 애저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사용을 해서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을 웹상에 쉽게 띄울 수 있는 것까지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윈도우 컨테이너가 엔티 서비스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둘 다 시스템이 시작이 되면 곧바로 백그라운드에서 자기 할 일을 하도록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로그 기록을 적당한 위치에 남겨서 필요할 때 다시 보도록 할 수 있고요. 또 원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만 켜고 끌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다른 부분은 NT 서비스의 경우에는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미 관리자 권한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이것은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즉 시스템에 대한 제어 권한을 획득함으로써 거의 모든 기능을 이제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지만 반대로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경우에 이것이 시스템의 안정성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점도 동시에 수반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설치와 제거 과정,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리자 권한이 꼭 필요하고요. 이것 또한 장점이자 단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 입출력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NT 서비스를 이제 11%를 가지고서 프로그래밍을 해보셨다면 다들 이해하실 텐데요. 이제 SCM이라고 하는 그 윈도우 NT의 그 코어 컴포넌트가 서비스를 이제 켜고 끄는 역할,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SCM은 표준 입출력 기능을 제공하거나 핸들링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그 기록을 하려면 반드시 이벤트 로그나 혹은 서드파티의 이벤트 기록 시스템을 이용해야만 하고요. 또 버전 교체 시 반드시 서비스 중단과 재시작이 꼭 수반이 돼야 됩니다. 반대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성할 수 있고요. 격리된 환경에서 실행이 되고 설치와 제거 과정에 관리자가 개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이용해서 위임할 수가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표준 입출력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성하기에 따라서 무중단 운영을 달성할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컨테이너로 이동하면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 NT 서비스 대비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NT 서비스와 달리 시스템 구성 변경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즉 이제 윈도우 서버에 내가 지금 실행하려는 윈도우 서버가 어떻게 생겼고 무슨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일일이 조사하지 않아도 그냥 그 컴퓨터에 컨테이너를 배포하기만 하면 바로 실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서드파티 로깅 시스템이나 이벤트 로그, 파일 로그 같은 곳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스트림으로 표준 출력을 통해서 모든 로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받쳐줄 수 있는 로그 수집기만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디버깅하고 로그 수집하고 혹은 여기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이제 쉽게 차출해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ELK 스택이라고 하죠. 엘라스틱서치, 로그스테시, 키바나 이 세 개 조합을 이용을 해서 이제 로그를 수집을 하고 로그에서 각종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기능을 윈도우 컨테이너 대상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인스턴스를 구동을 하고 또 내부에 로드 밸런서나 프록시를 배치를 해서 컴퓨터 한 대에서 실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무중단 달성이 가능합니다. 즉 애플리케이션이 다소 불안정하더라도 단일 컴퓨터 수준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재시작하고 자가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 컴퓨터에 배치를 하고자 할 때 앞서 말씀드린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이용하시면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관점에서 본다면요, 호스트와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환 가능성이 높고 운영하는 데 따른 복잡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레지스트리를 열어봐야 되거나 파일 시스템에 무엇이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봐야 될 필요성을 획기적으로 낮춰주고요. 그리고 입출력 부하가 많은 작업을 공유 컨테이너 환경으로 분리할 때도 이점이 있습니다. 즉 컨테이너는 특정 기능 수행하는 데에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둔다면, 잘 분리를 해둔다면 처리량이 많아질 경우라고 할지라도 인프라에서는 이제 전체 기능을 담당하는 서버를 통으로 복제를 하고 여러 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고요. 이런 특정 구간에서 부하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만을 컨테이너 어레이로 만들어서 클러스터로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외부 클라우드에 위탁하거나 단기간 사용할 그런 임대 인프라에다가 배치를 해두고 비용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안에서 수행하는 일이 고정이 되어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다면 로그 수집과 연계를 해서 오류 발생 원인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T 서비스 대비해서 컨테이너의 장점이 있고 이것을 잘 이제 도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찾으셨다면
이제 윈도우 컨테이너 서버 OS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제 한 번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윈도우 서버 환경이라면 이제 윈도우 서버 2019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커 엔터프라이즈는 도커 데스크탑과는 다르게 미란티스사에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보면은 여전히 이제 무료 제품과 유료 제품이 나뉘어서 공존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나 도커사가 이제 집중적으로 제품을 개발할 때와는 다르게 한두 단계 정도는 좀 백오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은 좀 유의 수준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실무에서 사용하기에는 다소 괴리감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다소 이제 기술이 좀 뒤로 밀려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 가장 이제 골드 스탠다드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최근의 윈도우 컨테이너 버전은 제가 보기엔 윈도우 서버 2019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도커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출시를 한동안 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윈도우 서버 2019까지만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제외한 나머지 AWS나 GCP 등등 모든 서버 환경에서는 여전히 윈도우 서버 2019 기반의 쿠버네티스가 대표 버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애저를 사용하시거나 윈도우 서버 2022를 사용을 하시면서 쿠버네티스 워커노드로 이거를 구현하고자 하신다면 쿠버네티스가 윈도우 서버 2019에서 이제 처음으로 정식 지원된다라고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운영 규모가 커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쉽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네트워크 스케일러빌리티에 있어서 이슈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윈도우 서버 2022에서 상당 부분 많이 해소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애저에서 윈도우 서버 2022를 사용하실 경우에 이제 애저 에디션이 따로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을 사용하시게 되면 보안 패치조차도 재부팅 없이 바로바로 라이브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이점이 제공이 됩니다. 이건 시중에 이제 리눅스에서 제공하던 그 강력한 기능이 이제 윈도우 서버에도 그대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쿠버네티스가 이제 윈도우 워커노드가 이와 같이 강력한 기능을 이제 애저에서 실행하게 될 경우에 이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튼튼한 그런 윈도우 워커노드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버는 이제 2019로 할지 2022로 할지 결정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개발과 테스트는 도커 데스크톱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커 데스크톱은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아시게 될 내용이지만 HCS라고 하는 도커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컨테이너 API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초기 버전의 API를 사용해서 개발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윈도우 컨테이너가 이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로 동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은 제공을 하는 것이 맞지만 리눅스 컨테이너와 비교했을 때 다소 기능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버에서 윈도우 서버 2016과 2019를 가지고서 컨테이너를 실행하고자 한다면 윈도우 10을 이제 개발 테스트용 컴퓨터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윈도우 서버 2022에서 컨테이너를 실행한다면 윈도우 11을 개발 테스트용 컴퓨터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커 데스크톱 같은 경우는 올해 1월에 이제 드디어 상용화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이면서 전 직원이 250명 미만이면서 연매출이 1천만 달러 미만인 그런 회사에 한해서만 이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개인 사용자이거나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비영리 오픈소스 사용인 경우에만 또한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규모에 맞게 프로, 팀, 비즈니스 중에 하나의 라이선스 서브스크립션을 선택하셔야 되고 인당 $5씩 매달 비용이 지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리눅스에서 컨테이너를 접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 컨테이너D가 윈도우 버전은 없는지 그리고 이것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
실제로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정말 안타깝게도 컨테이너D 자체는 윈도우 버전이 정식 출시가 돼서 쿠버네티스에 지금 사용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도커 파일 빌드를 하는 것이 이제 개발 테스트 시나리오에서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은 빌드킷 D라고 하는 빌드킷 데몬이 윈도우 버전이 출시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커 파일을 컨테이너D 기반으로 빌드하는 것은 현재 안타깝게도 사용할 수가 없는 기능이고요. 따라서 당분간은 도커 데스크톱이 계속 필요하겠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이 빌드킷 데몬이 윈도우 버전이 출시가 된다면 도커 데스크탑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오픈소스 기반의 도커 파일 빌더를 이용을 해서 좀 더 풍부하고 다양한 에코시스템을 윈도우 컨테이너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또 컨테이너화를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정말 아쉽게도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은 윈도우 컨테이너는 이제 GUI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데스크톱 사용자 경험이나 멀티미디어 API, 다이렉트X API에 의존하는 서버 애플리케이션은 컨테이너로 옮기실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순수하게 입출력 작업을 담당하거나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분리할 때 유용한 측면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지금 개발하고 계시는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잘 파악을 해서 이제 병목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을 컨테이너로 분리를 한다면 크게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어서 샘플 컨테이너를 빌드하고 배포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간단한 예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예를 들려고 하는 샘플 코드는요, zip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이것을 파일 목록과 압축된 파일의 이제 세부 내역을 CSV 파일로 추출해서 되돌려주는 그런 간단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비주얼 스튜디오 2022의 강화된 윈도우 컨테이너 지원을 이용을 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제 컨테이너 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진행하는 방법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준비하셔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윈도우 10이나 11을 하나 선택을 하셔서 이제 개발을 진행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가상 컴퓨터에서 개발 환경을 구축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그 VM의 중첩 가상화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2022가 정확하게 필요한데요. 도커 개발 환경 통합이 정확히 이 버전부터 윈도우 버전에 한해서는 특히 이 버전부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커 데스크탑 포 윈도우즈가 필요하고요. 네, 이런 무료 사용 조건에 해당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SP.NET 그 웹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이미 만들어 둔 것이 있다면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솔루션 익스플로러에서 프로젝트에서 우클릭하시고 추가의 도커 서포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제 필요한 에셋들이 자동으로 추가가 되고요. 혹은 새 프로젝트를 만들 때에는 이와 같이 이제 도커 서포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드밴스드 아래에서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을 적용하게 되면 무엇이 바뀌냐?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수준에서 지원이 되는 도커 통합 개발 환경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CS 프로젝트 파일의 일부 내용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그룹 태그가 하나 더 들어가고요. 여기에 도커 런치 액션이라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을 해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속성이 미리 들어가게 됩니다. 런치 브라우저를 열고 그 다음에 서비스 IP 주소와 이제 도커 런치 URL을 이제 찾아서 실행을 하도록 이제 브라우저로 이것을 열도록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커 파일과 도커 이그노어 파일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태그가 추가가 되는데 이 파일들은 이제 도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과 이미지에 보내지 않고 무시할 파일들에 대한 설정이 미리 들어가 있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도커 파일은 열어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from절로 시작해서 전체 이제 그 퍼블리시된 디렉터리를 카피를 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커 명령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나 나중에 다른 곳에 있는 레퍼런스를 참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지금은 여기서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추가가 됐다면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UI에서도 원래는 IIS나 IIS 익스프레스를 실행하도록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대신에 도커로 실행하도록 이렇게
실행 대상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그 샘플 코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ASHX 핸들러를 하나 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저는 단넷 프레임워크 4.8의 코드를 가지고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HTTP 핸들러에서는 이 TPL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TPL이 아니고 비긴 핸드로 이제 그 비동기 핸들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단넷 4.8에 들어와서는 이제 점점 단넷 5나 6와 가까워지면서 이제 ASP.NET 웹 API 기능도 부분적으로 이곳에 통합이 됐습니다. 원래 IIS 같은 경우는 아마 다들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웹.config에서 이제 ASP.NET 수준의 설정과 IIS 수준의 설정을 두 번 터치를 해서 이제 한 번에 업로드할 수 있는 최대 메시지 크기를 조절해주는 뭐 이런 설정을 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제약을 받지 않고요. 이제 ASP.NET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독자적으로 이제 설정을 건드리지 않고도 해당되는 리퀘스트 핸들러에서만 독자적으로 이 대용량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HTTP 태스크 에이싱크 핸들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개발하던 도중에 한 가지 안타까웠던 사실은 이제 FFmpeg을 원래는 데모로 준비를 했었는데 이 FFmpeg이 데스크톱 경험 구성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컨테이너화를 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대신에 zip 파일 정보를 보여주는 샘플로 대신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그 컨텍스트 리퀘스트의 get bufferless input stream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그 함수를 부르면 스트림 객체에 참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true 인자를 넣어 주시게 되면 IIS의 설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즉 이제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보내오는 것을 중간에 버퍼에 저장하지 않고 소켓 연결이 열린 상태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스트림으로 이제 받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스트림 컨텐트라고 하는 래퍼로 감싸서요. 이렇게 그 컨텐트로부터, 그러니까 수신되는 날 스트림으로부터 이제 프로바이더,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이 멀티파트 스트림 프로바이더를 가지고서 이제 여기에다가 분석을, 파싱을 해서 데이터를 차곡차곡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요청에 들어있는 이제 먼저 수신했던 모든 헤더 값들을 이 파서에다가 그대로 전달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멀티파트 메시지 처리기가 현재 들어온 그 요청 헤더들을 보고서 이제 모든 데이터를 자기가 처리하고 특정한 임시 디렉터리 경로에다가 이제 파일을 디스크에다 저장하는 그런 동작도 이제 알아서 수행하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신이 된 파일들의 개수를 확인을 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이 zip 파일에 해당되는 컨텐트 타입에 해당되는 파일 하나만 받도록 하고, 만약에 하나 이상의 파일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무시하도록 그렇게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파일 하나를 받은 다음에 로컬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을 확인을 해보면, 이게 파일 네임이라고 돼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전체 파일 경로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zip 파일이라면 이렇게 zip 파일을 열었을 때 제대로 이제 데이터가 읽혀야겠죠. 그래서 zip 파일의 엔트리를 읽어서 CSV 형태로 버퍼에다가 기록을 하고, 이것을 zipinfo.csv라는 파일로 다운로드 하시오라고 헤더에다가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HTML에서 파일을 보내려면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포스트 메소드로 이제 인크립션 타입은 폼 데이터 멀티파트로 보낼 것, 그리고 네임 태그, 네임 어트리뷰트와 아이디 어트리뷰트 등을 써서 이렇게 폼으로 형성이 될 수 있게끔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데모를 실행하고 zip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CSV 파일을 이제 만들어서 내려주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그 프로그램 코드를 수정을 하고 나서 도커로 빌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자주 보이실 겁니다. 이때는 이렇게 이미 실행 중인 컨테이너를 찾아서 삭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상태가 복구가 되니까요. 이 부분은 잘 참고를 해두셨다가 실제 개발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면 실제로 이제 애저 컨테이너로 이제 배포를 해서 실행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 텐데요. 배포를 할 때에는 기존의 ASP.NET에서 배포 기능을 이용하실 때에는 이제 zip 파일로 만들거나 혹은 뭐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 패키지로 만들어서 이것을 업로드하는 형태로 많이 이용을 하셨을 텐데요. 여기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일단 퍼블리시 메뉴를 사용하는 건 동일한데요. 네, 이번에는 도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타겟을 고릅니다. 그 다음에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타겟을 고르고요. 여기서 이제 애저에 미리 로그인을 해둔 상태에서 해당되는 서브스크립션과 리소스 그룹을 찾아서 그 해당 리소스 그룹 아래에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항목을 새로 만듭니다. 이것이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보관하는 일종의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만든 이후에는 이제 새로 만든 항목을 선택하시고 피니시를 누르면 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로 이렇게 퍼블리싱 할 수 있도록 화면이 나타나고 퍼블리시 버튼을 누르면 원래는 이제 도커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퍼블리싱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CLI를 대신 호출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목들이 푸시드라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푸시가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저 컨테이너 인스턴스에서 이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레지스트리를 좀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설정 하나를 잡아 주셔야 되는데 해당 레지스트리로 애저 포탈에 로그인해서 이동하신 다음에요. 액세스 키 밑에 관리 사용자의 사용을 이렇게 그림과 같이 체크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애저 컨테이너 인스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새 리소스 만들기로 가서 컨테이너 인스턴시스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리소스 그룹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컨테이너 이름과 그리고 이미지 원본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정확히 선택해 주시고 레지스트리는 방금 만들었던 레지스트리를 골라주시고 여기까지 선택하면 지금 방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업로드했던 이미지와 이미지 태그가 보일 겁니다. 이걸 모두 선택한 이후에 아래쪽에 OS 유형에 윈도우즈라고 나오면 잘 설정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하시면 다음 네트워킹 버튼을 누르기 전에 크기 변경을 누르면 이와 같이 그 컨테이너를 실행할 컴퓨터의 사양을 여기서 미리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해서 할당하는 CPU의 개수와 메모리 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컴퓨터 전체 사이즈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 환경이기 때문에 이 ACI가 실행이 되는 가상 컴퓨터 환경 자체는 굉장히 크게 잡혀 있고요. 그 중에서 CPU 코어 수와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를 고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IO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이라면 여기서 적당한 크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다음 네트워킹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킹 유형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제이기 때문에 쉬운 접근을 위해서 퍼블릭으로 그냥 두고요. DNS 이름 주소를 하나 걸어 놓으면 접근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전 여기서 이와 같이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최종적으로 지금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모든 내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들기 버튼을 다시 누르면 처음에는 이렇게 배포 진행 중이라고 해서 메시지가 나타나고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윈도우 컨테이너 이미지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이스 이미지의 크기가 서버 코어의 경우에는 1기가에서 한 2기가 정도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호스트 컴퓨터에 모두 다운로드를 받은 이후에 우리 이미지가 차등분으로 적용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미지의 크기가 다소 큰 편이라 이제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애저 내부에서도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 컨테이너 빌드와 생성이 이제 모두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리소스 이동 버튼이 나타납니다.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이와 같이 이제 FQDN이라고 하는 주소가 나타나는데요. 이거 클립보드 복사를 눌러서 새 브라우저로 열어서 들어가시면 샘플 애플리케이션이 잘 뜨는 걸 볼 수가 있고 zip 파일을 업로드를 해서 실행을 해보면 앞서서와 같이 이렇게 CSV 파일이 잘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션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모든 ASP.NET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입출력 로드가 많이 걸리는 애플리케이션을 분리할 때는 분명히 유용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2022를 이용하면 ASP.NET 애플리케이션을 윈도우 컨테이너로 빌드하고 디버그하고 푸시할 수 있는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CR과 ACI로 즉시 윈도우 컨테이너를 서비스로 실행하도록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ASP.NET 기능을 사용해서 웹.config 설정을 복잡하게 바꾸지 않아도 대용량 파일 처리를 쉽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는 이제 발표 자료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링크를 이제 접근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발표도 좋은 발표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과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웹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넘어갔을 때, 자, 여기서 스웨거 UI를 한번, 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아마 보이는 건 똑같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펑션에서, 이번에는 아도be 프로세스 워커에서는 저희가 그 네임 파라미터를 따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달라질 겁니다. 자, 해서 짠 하고 실행이 됐죠. 자, 실행이 됐고, 실제로 보시면은 파라미터가 없는 게 보이시죠? 그죠? 파라미터가 없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를 하면은 여기서 그냥 단순히 실행만 시키면 바로 웰컴 투 애저 펑션이라고 해서 이 메시지가